늘 옳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담배꽁초 8개를 무심코 버렸다라고 하면 어느 날 문득 그 지저분한 담배꽁초를 보면서 담배꽁초 2개 정도는 주술 수 있는, 때로는 착하지만 때로는 나쁜 짓도 하는, 저는 아는고TV 수요일 진행을 맡은 시사부로 김 선생입니다. 제 옆에는 아예 담배 자체를 피지 않아서 꽁초를 버릴 일이 없는 바름의 대명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청장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좀 뭐 잘 지냈습니다. 아, 최근에는 제가 이제 나쁜 짓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게, 사람이 늘 100% 옳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때로 하다 보면은 나쁜 일도 하게 되고 혹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나 나쁜 일을 지적하는 게 그때그때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의 내부에서 전재수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분들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걸 갖고서 신랄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나, 지금 시기에 과연 민주당 내에서 그런 잘못들을 지적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식을 살 정신이 사실 있었을까?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왜 그런 데다가 신경을 썼을까? 또 멘탈이 다 그때 나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하는 네. 정도로 그랬는데도 주식을 투자할 정도로 멘탈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고, 네. 또 그 전재수 의원이 한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이 시기에 네. 그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도 또 가세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이 지금 검찰로부터 엄청나게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마치 그 빌미를 주는 듯한 그런, 그 내용은 법으로 어기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의아하다 그냥,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그런 정신이 났을까? 이 정도로 그냥 하고 지나갈 일인데, 네. 그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저 반대 진영에서는 저걸 가지고 옳다구나 하고 네. 이제 받아서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한 4시간 전 정도의 기사 내용들을 좀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검찰과 민주당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상금 부원장이죠. 부원장이 체포가 됐어요. 네. 그게 대장동에 관련돼서 유동규 씨로부터 무슨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가능은 하겠죠. 네. 만약 무슨 죄를 저질렀다면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니라 원장이라도 네. 잘못하면 그래야 되지만,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특이한 게 이제 이재명 지금 현 당 대표의 네. 그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네. 한 그것 때문에, 그 발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을 이제 겨냥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네.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이 사람에 대한 긴급 체포를 했잖아요. 네. 그 긴급 체포라는 거는 현행범들이거나, 네. 심각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민주연구원에 멀쩡히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긴급 체포하면 현행범일 경우에 보통 긴급 체포를 하는데 아주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긴급 체포를 당했다. 경험자의 얘기. 경험자 얘기. 근데 긴급 체포뿐만 아니라 사지를 붙잡혀 갖고 들려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거는 국세청에서 미친 놈들이 한 짓이고. 네. 감금 당했을 때가. 감금 당했을 때 했고, 이제 긴급 체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접견 금지를 내려요. 변호사하고 모든 사람을 못 오도록. 네. 그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예 면회 자체가 안 되도록. 네. 이 사람도 그렇게. 저 사진에 저 인물은 누구죠? 아니 저 귀여운
귀여운 저 얼굴은 누굴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아, 근데 정말 황당한 게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아. 예를 네. 들어서 현직 그래도 국세청 간부인데 네. 그럼 한번 와서 조사를 받대든가 받으러 오라고 소리도 안 하고 네.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오라고 소환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긴급 체포를 해요. 네. 이제 그렇게 당해보면 정말 황당한데 이 사람도 아마 오늘 그 긴급 체포를 당해봐서 너무 황당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감정이입이 되시겠구나. 예전 생각이 나시면서. 아니 그렇게 긴급 체포하는 할 때는 뭔가 심각한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아닐까요? 긴급 체포를 하고 접견을 금지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검찰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갖고 뭐 어딜 턴대든가. 그러니까 지금 후속 조치로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오후에는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했더라고요. 그 민주연구원도 압수수색하고 또 아까 민주당사도 중앙당 당사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직자들과 대치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었는데 아마 이거 처음일 거예요. 아마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조폭들 보내가지고 정치 깡패들이 뭐 때려 부수는 거는 있었어도 강목을 들고 들어가지고 하는 건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없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진짜 아마 그 정치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일 걸로 보여져요. 네. 군사 정부 시절에도 안 하던 짓이죠. 네. 당 대표를 뭐 가택연금 이런 네. 거는 뭐 하는 거는 봤는데 네. 이거를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 해도 저희들이 이제 좀 그 젊을 때고 네. 이 상황이 요즘만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용을 모를 때인데 그때도 저건 좀 이상하다고 하고 온 국민들이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그 민주당이라는 지금 제1야당인 뿐만 아니라 지금 최고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70명 정도는 지금 확보돼 있는 이런 당의 당사를 갖다가 지금 압수수색을 시도를 한다. 네.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판사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하면은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고 정말 군사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검찰 공화국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힘을 완전히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완전히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마지막까지 몰렸다라는 그런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제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라고 하면 근래에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세력이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그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때 검찰이 채널A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다가 기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걸 뚫지 못하고 며칠 동안 실갱이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A도 막았던 검찰의 압수수색을 민주당이 못 막는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걸 협조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요. 아마 그 정치권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정말 앞으로 이 전국이 상당히 험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 그래도 경제도 엉망이고 지금 안보나 외교도 지금 엉망인 상황에서 정치까지 지금 완전히 경랑의 지금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민주당 내부에서 더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무슨 파장을 일으킨 다음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뭐 체포나 압수수색 기사가 나오기 전에 친명 대 반명의 대립으로 민주당이 분열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오전에 좀 많이 깔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뇌피셜이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어떤 일련의 어떤 무슨 행동 플랜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작전자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며칠 전부터 며칠이 아니라 한 열흘 전부터 그러죠. 상당히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 어떤 예상이 됐노 하면은 그 유동규 씨에 대해 가지고 그 대장동 사건하고 위례 신도시 사건에 그 관계를 했던 유동규 씨가 구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 구속이 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저희들 방송하는데 그 우리 글이 올라왔어요. 네. 아 유동규 씨가 그 풀려 석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구속 기간 만료로. 근데 마침 우리가 그때도 저 녹화를 하고 있어서 네. 내가 그 댓글을 나중에 봤는데 그 이미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었고 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동규 씨하고 이제 그 구속된 사람을 풀어주고 네. 이제 플리바게닝을 네. 할 가능성이 있다.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협조를 해주고 네. 그 대가로 이제 풀려나는 거죠. 네네. 너는 그냥 이렇게 맞다라고만 얘기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어야지. 뭐 이렇게 회유할 수 분명히 있는 그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 협치 대상 아니야. 근데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면은 정치 세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북 주사파가 정치 세력이다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인식한다라고 하면 민주당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이게 그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네. 종북 주사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네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협치라는 게 뭐 야당하고 협치지 뭐 여당하고 협치하겠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미 그 윤석열 씨 머릿속에는 야당을 그 이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하나의 그 타도 대상의 그냥 검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잠재적 피의자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언제든지 내가 집어넣으면 집어넣을 수 있어. 네. 이 생각으로 가지고 이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협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아까 흐름이 조금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그런 그 이야기가 저렇게까지 이 시기에 굳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나니까 또 진모 씨 또 그 진석사라고 알리죠. 네네네. 그 사람도까지 또 등장을 하고 네. 각종 이제 언론에서 그런 사람들 그 며칠을 또 그 세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마치 이렇게 연기를 피운다 그래야 되죠. 네. 피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유동규 씨를 뭐 하고 이런 게 이게 한 군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갑자기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럴 때는 누가 지휘자가 뒤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한동훈이었다라고 보통 검찰에 한동훈 있을 때는 보통 이런 그 조작을 하고 지휘를 하는 걸 한동훈이 담당했었는데 아니 지금도 할 수 있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다. maybe 그죠? maybe.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석사 얘기를 하셨는데 진석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선지구 주식 투자 상상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문제를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어용 스피커들이 받고 나면 이제 민주당에서 받고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싶었을 때 검찰이 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비대위 위원장인가요? 네네. 정진석 씨 같은 네. 사람들은 뭐 그 구속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흘리죠. 음.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각자 다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때는 거대한 이런 그 흐름이 이미 형성돼 있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구속영장을 검찰이 치지 않을까. 구속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영장을 쳤다. 영장 신청을 한 거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뉴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부분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다 죄가 있구나라고 일반 외에 잘 모르시는 대중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가 한 절반 정도 돌아서고 있는데 국정감사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최근에 민주당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시도나 아니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낙인 찍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정감사에서 불리한 이슈들을 다른 이슈를 갖고서 검찰을 동원해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혹이
정말 그냥 뇌피셜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국정감사에 대한 무슨 그 문제를 듣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국정감사에서 무슨 특별한 적이 나온 게 아니라고 네. 저는 보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전국이 지금 장기간 동안 이 그 지지율이 20%대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전부 다 이거 회복될 기미도 안 보여. 네. 그리고 사실 지지율 내려가기 전부터 그 정계 개편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대선 중간에 했었어요. 네. 그 정계 개편이라는 거를 통하면은 뭐 민주당 내에도 그 나하고 잘 협력해 나갈 그 사람들도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그 정권을 잡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을 가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막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래 갔으면은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데 네.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니까 네.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지금 뜨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좀 거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1년에 이제 민주당이 좀 쇠락하기 시작한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그 시발점이 박원순 시장 뭐 사건부터 연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 민주당이 정권을 내주는 그 시초가 네. 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관련돼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신호탄이 됐고 그럼으로써 민주 진영이 급격하게 사실은 네. 그 진열이 무너졌죠. 네네. 무너지고 서울시장을 재보궐선거에서 또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 대선 때도 보면은 이제 서울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했던 서울시가 한때는 거의 뭐 그 지자체 그 구청장부터 시작해 서울시를 전부 다 민주당이 거의 다 장악을 네. 했다시피 했는데 그 서울에서 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영향이었고 그게 결국 대선까지 영향을 줬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총장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알고 봤더니 김 선생 걔 나쁜 애들아.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의혹들이 있고 루머가 있다. 이런 딱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럼 총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 같고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하실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네네.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한번 돌아보겠죠. 네네.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할 수도 있고. 네네. 아 맞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과거의 그 사람의 행적이라든지 네. 그 동안의 경험치 네.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그게 더 맞지 맞죠. 않을까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데 네. 당시에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 사망했을 당시에는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되게 팽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인데 정춘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나가갖고 세상에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잠재적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읽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혹에 대해 그죠 약간 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그 시기에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고 나니까 성폭력 고소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은 정말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주장을 못하도록 만든 게 민주당 인사들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미투라고 했죠. 네네.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미투라는 게 그 앞에 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있었죠. 뭐 네. 안희정 씨도 이제 그런 걸로 문제가 됐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이 미투에 대한 이야기들은 간간히 있어 왔고, 근데 우리가 지금 미투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마치 이 미투는 이거는 치료 불가능한 무슨 뭐 범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미투에 대해서 미투라는 이야기로 문제를 끌어가면은 그게 사실과는 관계없이 네. 이미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렇죠.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네. 미투는. 네.
그러니까 미투 문제를 제기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네. 예를 들면 우리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인격적으로나 그동안 해온 그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라는 그 틀 속에 딱 가두니까 이게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안 그랬을 수가 없을 거야라는 그런 쪽으로 막 몰아가 버린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그 당시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하면서 서뜻 나서 가지고 네. 이 방어를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은 네. 사실이었거든요. 네네. 분위기 자체가 그랬죠. 언론도 그렇고 뭐 여성 단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그 피해자의 주장이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라고 이야기하면 또 2차 가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네, 맞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어떤 낙인 효과랄까 네. 그런 걸로 미투는 항상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차에 또 갑자기 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이걸 어떻게 그 아니라고 하기가 사실은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런데 이제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네. 평소에 그 사람의 행적이나 이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그 여성들을 위한 보호 활동을 오히려 하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초가 됐던 게 박원순 변호사였거든요. 네, 그렇죠. 서울대 뭐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다라고 보통 회자되고 있는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유죄를 받아냈던 게 박원순 변호사였는데 그런 사람의 어떤 인생의 결을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일단 목숨을 끊으니까 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네. 저렇게 목숨을 쉽게 끊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간간히 네. 이거 뭔가 아닌 부분이 있을 거야라고 네.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사실들이 이제 더 네. 깊이 드러났죠. 네. 그 처음에 서뜻 박원순 시장을 옹호를 하려고 못했는데 네. 저 사람이 안 그럴 거야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도 일단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자기 방어를 하질 않으니까 네. 누가 나가서 대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고요. 네. 그런데 서서히 이제 그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최근에 정철승 변호사가 올린 그 페북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지금 네네. 문제가 됐죠.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맞아. 네 심정 다 알아. 너 충분히 당신 내 입장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말들이 정말 공허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정말 이거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지금 그런 거죠. 자,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요. 네. 그러면 너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네가 그 판결을 그래 받았겠어 네. 하고 네. 일단 기정사실화 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진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네. 이 진실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 이 검찰과 법원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제가 사건을 직접 당하기 전에는 네. 이게 그 법원과 검찰이 저렇게 하는데 뭔가라도 있을 거야라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물론 죄가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저는 적어도 그걸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저는 이제 겪어봤으니까 네. 겪은 상황에서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긴급 체포됐다. 네. 그 긴급 체포됐다는 사람들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긴급 체포를 합니까?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천천히 해도 되지. 네. 조사도 먼저 하고 그다음 조사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그랬을 때 절차상으로 예.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도록 밟으면 되지. 네. 저 같은 경우도 멀쩡하게 그때 현직 공무원이었어요. 네. 현직 공무원을 갖다가 한 번도 오라고 하지도 않고 네. 갑자기 와서 밤 12시 되어 긴급 체포를 해요. 왜 하죠 그거를?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은 보면 저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통 다 검찰에 불려 나갈 때 가면은 왜 포토라인이라는 막 거기서 기자들이 사진 찍. 제가 그런 사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를 몰라. 네. 그게 긴급 체포.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 버렸으니까. 그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그러고 들어가서 사람들 못하고 지금 그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이 박원순 시장 같은 케이스도 이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낙인 효과라는 게 이게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투도. 근데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하나씩 드러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누구죠? 그 피해 호소인이라 그러나요? 요새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그 내용을 보면은 아니 뭐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도 본인이 했더라고요. 네네. 그 박원순 시장이 했는 거는 그래 뭐 내가 아빠 같다. 그 시집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항인데 기사가 잘 나온 기사가 뉴스 프리즌 기사가 있어요. 뉴스 프리즌 기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프리존이죠. 뉴스 프리존. 그 프리존 기사에 보시면 박원순 사건 대반전 도마 위 오른 김재련, 유호정, 장혜영, 전충숙 언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요 기사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상균 대표는 18일 입장문에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하는 기사가 정말 괜찮은 언론사예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김상균 대표가 이게 유일하게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고 그 훌륭한 내용을 또 언론에서 이렇게 받아준 훌륭한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그 김상균 대표라는 사람이 혹시 시사부로라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되게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사 제목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로 반성해봐야 되는 게 언론부터입니다. 언론이 제일 먼저 박원순 시장의 그 사망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을 때 기자들이 이런 트윗들을 날려요. 한겨레 신문 젠더데스크 이정현 기자입니다. 한겨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목소리를 기사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연대 메시지를 모아 시각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연대인들께서는 이 트윗에 멘션을 달아주세요. 급한 요청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이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미 확정을 이거는 확정하고 본인들은 기사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인이 찍혀버리면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언론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그 일반인들은 뭐 그동안 자기 경험이나 또는 그 자기가 아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밖으로는 표출이 안 되는 건데 언론사는 저렇게 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을 믿고 보는 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언론이 주는 메시지를 이미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정말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저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이런 분위기를 잡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이제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다. 피해자가 외롭지 않기를 하면서 본인의 SNS에 글을 쓰면서 박 시장이 사망한 바로 그 당일날 조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성폭력 가해자다라고 하는 그 언론이 먼저 작업을 하고 그걸 그대로 흔히 말하는 뭐 페미니즘에 심취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그걸 낙인을 또 다시 찍어버리거든요. 그 낙인 위에다가 한 번 더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그냥 결정된 것처럼 기정사실인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로 끝은 또 아니죠. 그렇죠. 그 뒤에 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유호정 같은 정치인이 굉장히 얄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3일 동안에 굉장히 많이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탈당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3일 뒤에 유호정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습니다. 3일 만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조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요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어요. 이게 최소한 박원순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일반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거에 반발을 했지. 예를 들어서 시사부로 김 선생이야. 그럼 이건 그냥 매장당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자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의상 김 선생이라고 제가 그냥 할게요. 김 선생이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먹었어요. 근데 옆에 되게 매력적인 여자분이 있어갖고 둘이 같이 동석을 해서 술을 먹다가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사랑을 나누자. 그 합의를 하고 이 손을 잡고 이 여자를 데리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갖고 이 김 선생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찜찜한 거예요. 그 녹음기를 켜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나눠요. 무슨 경험담처럼. 자, 그런 다음에 이 녹음을 끝내놓고 다시 팔짱을 끼고 나와서 헤어집니다. 네. 근데 다음 날 이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요. 그래서 김 선생은 회심해 역시 난 선수야. 나에겐 녹취 파일이 있지 하고 법정에서 녹취 파일을 깠는데 거기에 여자가 성행위를 하면서 막 웃는 녹음이 나와요. 그럼 이제 끝났다 이거는. 이건 무고로 갈 수 있다. 근데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가 나옵니다. 사건의 이야기예요? 네, 사건의 얘기예요. 그러면 법정은 이 여자가 성행위 중에 웃었던 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 좋아서. 2. 강간당하는 게 너무 황당해서. 3. 답이 없다.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뭐 답은 뭐 나왔죠. 법정에서 이거를 여성이 주장한 강간당하는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웃었다라는 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했던 게 성인지 감수성이다. 성을 인식하는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적인 상식의 잣대로 의심을 품는 거는 2차 가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남성이 유죄를 받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재판을 감수성으로 하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판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재판에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법정에 들어오고 나서 전체 첫 해에 57건의 그 고소 사건에서 56건이 유죄가 나왔어요. 그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그렇죠. 다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 전후 맥락에 박원순 시장의 사망 사건 전에 깔려 있었던 사회 저변에 있었던 그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뭐 감정이입을 해보자라고 하면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쭉 드러난 그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까지 드러난 밝혀진 내용, 네. 그 뭐 주고받은 카톡이라든지, 네. 뭐 가지고 이보다 더 뭐 그 피해 호소인한테 유리한 것이 있으면 벌써 나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나온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자면은 정말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고 네. 저는 봐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걸 이런 상황으로 몰아간 그 무슨 변호사도 있고, 네, 김재련 변호사가 그랬죠. 피해 호소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이런 내용을 모르고 네. 그랬을까?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사람일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변호인인데, 네. 그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목숨을 그렇게 뺏은 거잖아요. 네. 그렇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김재련 변호사 얘기하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하는 뭐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됐던 문자 메시지가 그 중간 내용에서 빠져 있었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정철승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걸 보고 전후 맥락을 다 편집해 갖고 내보낸 거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2차 가해다라는 주장을 해요. 김재련 씨 측에서는. 근데 이제 정철승 변호사가 다시 반론을 제기한 게 그 당시에 그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제시했었던 그 문자 메시지가 도리어 지금 본인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 상태로 편집된 거를 공개한 거다. 그럼 이거는 증거 조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반론을 또 다시 제기하고 있는데 증거 조작이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어쩌면 비겁하게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다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비겁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죠. 네네. 저도 그 당시에 들을 때는 내가 선뜻 나서서 박원순 시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박원순 시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나서서 한 사람들이 사실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그 상황에서 나서서 뭐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렇지 않을 뿐이라는 건 알긴 하지만 네. 혹시 또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나서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네. 이제 하나씩 정보가 이제 드러나면서 네.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이제 그 김상균 씨가 쓴 글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후 우리 사회는 2차 가해라는 신종 메카시즘의 광풍에 휩싸이게 되고 피해자의 의문스러운 행동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들은 반인륜적인 언행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 접근으로 묵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언론들은 망자에 대한 시민들의 슬픔조차 허락하지 않는 잔인함을 보였고 편협한 페미니즘에 몰입된 비호감도 1위 정당 정의당은 망자에 대한 반인륜적인 관종식 자기정치로 본인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충성을 이끌어내고 자기 만족의 결정판을 보여주었다. 이게 딱 그 당시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정의당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옹호당 뭐 그런 걸로 이미지가 돼 있고 거기에 또 그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제 그 유호정 씨 같은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 그 정의당이 자기들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그 메시지를 던지려고 뭐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참 너무 서글프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책 한 권 읽고 그게 다 전부인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꼴랑 읽은 책이 하나다 보니까 세상은 페미니즘만 가지고 돌아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페미니즘도 옳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마 청장님 세대는 더 하겠지만 또 거기다가 우리 영남권이다 보니까 그 청장님이 어렸을 때 분명히 남자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을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많았죠. 아니 그 이제 특히 영남권의 그 유교적 사고에서 심지어는 처갓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가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부고가잖아요. 네네. 누구냐고 물어보고 친가면은 가고 그 처가 쪽에서는 왜 그 연락을 왜 해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은 그 특히 이제 제가 그 성장했던 그런 영남 쪽에는 그런 게 아주 강했고 실제로 여성들이 또 많이 저거를 차별을 받았죠. 차별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건강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열린민주당을 이끌으셨던 분이고 현재 열린민주당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뭐 억울해서 그러는데 청장님한테 의견을 좀 여쭈려고 하는 게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투더 종투더 원 씨가 있어요. 이투더 종투더 원 씨가 왜 그렇게 저한테 그 이재명 등 뒤에 칼 꼽는 사람이다. 열린민주당은 배신이야 배신. 이 배신이야 이거 다 이재명 등 뒤에 칼 꽂는 애들이야 이 쓰레기들이야 이렇게 지금 요즘 밤마다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이종원 씨한테 전화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니
이종원 씨가 네. 그 열린민주당이 이재명 씨한테 칼을 꼽는다고요. 네네. 이 열린민주당이 창당되면 이재명 등 뒤에 칼 꼽는 사람이다, 칼 꼽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칼 꼽을 거예요? 아 지금 보셨지만 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상식적으로 외부에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니 그 이제 뭐 저는 이제 과거에 네네. 열린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씨가 그 당시에 후보로 이제 나오면서 네. 우리 당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네네.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네. 방문을 해서 사실 민주당보다도 열린민주당에 훨씬 더 큰 애정을 갖고 있었어. 네. 지금이니까 하는 말이죠. 네네. 결국 그래서 합당도 처음에 와서 열린민주당이 그 이재명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는데 정말 그 하나의 뭐랄까요 견인차 역할 네.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있다. 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도 하고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등을 꽂았다, 등에 칼을 꽂았다. 그러니까요. 그 옛날 사람들도 칼을 꽂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논리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총선 우리 청장님 출마하셨던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뭐 밤마다 욕해대고 막 했던 사람이 그 양반인데 지금 와서는 그때는 뭐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더불어시민당이랑 비교해갖고 잽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논리를 펼쳤던 사람이 지금은 최강욱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강욱은 또 지켜야 돼요. 최강욱은 또 이제 민주당 의원이니까 지켜야 돼요. 최강욱은 열린민주당 출신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양반이 제일 좀 언짢은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보일 때는 뭐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조금 싸가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선배님들한테 예의 갖추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우리 방송 밖에서는 뭐 철저하게 예의를 지키죠. 네. 근데 이제 뭐 밤마다 하는 방송에서 손혜원 의원을 뭐 손망구라고 부르든가 그리고 안원구 개, 걔는 뭘 알아? 모르네 얘는 뭐 이렇게 방송을 해요. 안원구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근본도 안 돼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구독자가 많아서 또 뭐 민주당 정치인도 부르고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도 부르면서 계속해서 어떤 여론을 좌지우지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이게 결국 뭐 이 사람에 관련돼서 돈 문제는 우리 성장님 또 전문가시니까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예요. 네. 그 빨리 한쪽 노선을 정해가지고 갈 방향을 가야 되는 거지. 뭐 이쪽 저쪽 다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 총선 직전에 검찰이 이걸 가지고서 시사타파를 막 압수수색하고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 도배하고 뭐 민주 유튜버가 뭐 돈을 잘못해서 뭘 후원금을 착복을 했네라고 하는 걸 전면으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민주진영이 굉장히 오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총선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저는 그런 플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조금 내가 좀 보태자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출연하고 네. 한 사람들한테 출연료를 뭐 많이 줬다. 네. 그러면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라고까지 간다면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앞으로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검찰 쪽에서는 논란만 일으키면 되는 거지. 아니 그 지금 검찰은 그것만 지금 민주당사를 지금 압수수색하는 그렇네. 지금 이게 또 같은 수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싶은 게 총선 직전에 예를 들면은 뭐 정청래 의원이 그쪽에 많이 출연하셨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하면서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거잖아요. 아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그 출연하고 출연료를 아마 안 받을 겁니다.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네네. 어느 방송사에서도 출연료는 아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근데 유튜브 출연을 하고 뭐 그 거마비로 해서 뭐 그 교통비라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죠. 이게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진영에서 자정작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걸러내는 게 도리어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지금
지금 22일 날 예정돼 있는 우리 그 집회. 네네. 그 지금 오분에 10월 22일 날은 이 많은 분들이 나와줘야 지금 민주당에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 집회도 약간 그 분열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독도 플래시몹인가요? 네. 그거를 하면서 장소를 사람들한테 이제 그 오는 분들은 다 밖에서는 모르거든요. 네. 이런 그 집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민주 시민들은 이게 어디서 누가 이걸 직접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장소가 다르니까 네. 헷갈리는 거야. 네. 플래시몹 집회도 이쪽 민주 진영 유튜버가 모이자고 하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 이랬는데 가 보니까 이제 이게 달라져 있다든지 하면 네. 이게 완전 전열이 분열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날짜에 다른 집회를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집회를 해서 마치 사람들이 그 집회가 그 집회인 거죠. 네네. 아는 거지. 아, 이 나쁜 사람이네. 나쁜 놈. 네. 근데 예.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 새로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열린민주당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열린민주당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그 본인의 문제가 있으면 그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외부에 적을 만들어내면 본인의 문제를 감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통은 판단을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해봐야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창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어떠한 위협도 안 되고 아무 존재감도 없는 상황이라서 걱정인데 이 양반은 우리를 마치 어마어마한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게 저기에 적이 있다. 쟤네가 나를 음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열린민주당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보면 사실 그때는 약간 뭐 셀럽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네. 알려진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 바람도 일어났고 네. 그 몰빵 때문에 조금 네. 사그러들어서 3분밖에 못 나왔지만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저 사람 이름만 대면 누가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 분 네. 이건 다 돼 있었는데 지금 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 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우리 김상균 대표가 제일 유명한데 그거를 왜 그렇게 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죠? 그러니까 악마나기 또 낙인 찍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아직까지는 뭐 저희야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꼭 집어갖고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 숫자가 6만이 넘었으니까 네. 혹시 위협이 근데 이걸 될지도. 계속 연결짓는 스토리가 이게 열린공감이랑 연결돼갖고 예. 더탐사랑 연결되고 그 뒤에는 손혜원 의원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개혁적인 의원들을 빼가지고 와서 민주당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마스터 플랜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제가 대표인데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모르는 게 있네. 그러고 지금 감탄하는 중입니다. 아니 이제 부러워서 그럴까?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열린민주당 빨리 이거 뭐 시민들이 만드는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대안 세력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몰빵하다가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 근시안적으로 보고 좀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구독자는 왜 그래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의문입니다. 그게 참 너무 안타깝고 자괴감 느껴지고 안원구 TV가 이제 3만이 넘었는데 거기 53만 1000명이에요. 오늘 방송 시작하게 우리 안원구 청장님 오늘 중으로 1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3만 800명인가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 3만 1000이 돼야 되는데 아까 핸드폰 보면서 그러고 계시는데 저쪽은 53만 1000명이라니. 근데 이제 그 숫자가 사실 그 중요하죠. 숫자는 네.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53만 중에 그 사람들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아마 다 듣질 않을 겁니다. 숫자만 있고 그 사실 구독했다가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네. 빠져나오는 것도 한 번 더 눌려줘야 돼요. 네. 구독하는 것만큼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빠져나오는 게 더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라면 그 오히려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조 PD가 빨끈하셨습니다. 네. 조 PD가 빨끈해가 메시지가 왔는데 동시 접촉 사수는 우리도 1000명이 넘어요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자랑입니다. 저쪽은 보니까 한 7,000명 정도가 밤에 보는 것 같은데 한 2,000명은 모니터하러 들어간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7,000명이 보는 것 치고는 채팅창이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근데 아농구 TV 같은 경우에는 동접자 1,000명 넘으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시청자가 말도 많아요. 좀 가만히 좀 듣고만 좀 있지. 말도 되게 많으신데 어쨌든 뭐 저는 늦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충성도 높은 시청자를 쌓아가는 게 우리 아농구 TV가 더 잘 되고 롱런하는 그런 그 비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댓글을 한 번씩 보거든요. 네네. 전에는 안 봤는데 요즘 댓글을 한 번씩 봅니다. 네. 보는데 댓글을 이래 보면 우리 그 TV의 그 내용이 좋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용이 알차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네, 있으시고 근데 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좋은 내용을 전달하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뭐 저는 50 뭐 몇만 그런 허접한 그 구독자 필요 없고요. 네.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알짜 진짜 백이 우리 구독자들만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그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3만 명이 구독자인데요. 방송을 나중에 보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또 주변 사람들이 보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목요일 날 라이브 할 때 화요일 수요일 날 최초 공개하는 8시 타임에 그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봐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볼 때 처음 보는 방송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 방송이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구나. 아농구라는 사람을 몰라도 아농구 TV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한 2,000명이 보고 있어. 그럼 뭔데 이렇게 봐 하고 들어가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바쁘시더라도 만약에 8시에 뭔가 다른 거 하고 계시면 나중에 보시더라도 8시에 일단 접속해갖고 숫자 하나 올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될 수 있게 그리고 바빠서 못 보시더라도 들어왔다가 좋아요는 눌러놓으시면 어쨌든 알고리즘상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더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꾸준히 우리가 좋은 내용으로 방송하다 보면 네. 한두 분씩 자꾸 늘어나겠죠. 안 돼. 청소년 그러면 안 되고 왜냐면 내가 보니까 이 진보 애들이 게을러. 진보 애들이 저 보수랑 비교했을 때 게을러요. 왜냐면 그냥 나는 점잖게 소비하고 그래서 근데 또 진보 사람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또 읍소하면 또 해줘. 아유 또 짠. 아유 좀 부탁해요. 그러면 또 그 짠해서 내 해준다 이렇게 해주니까 청장님 말씀 듣지 마시고요. 청장님은 컨텐츠의 퀄리티를 딱 컨트롤 하실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좋은 채널은 아니 우리가 저 이종원 방송이랑 비교해갖고 뭐가 빠집니까? 인물이 빠집니까? 머리숱이 빠집니까? 우리 뭐 가발 없고 모자 없는 거 말고는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중에 구독자 숫자 좀 빠지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정말 앞으로 3만 5만 뭐 어떤 숫자 변곡점마다 또 우리 청장님이 이벤트도 하실 거예요. 내일이 우리 공개 방송이죠. 예. 공개 방송이 8시요. 8시. 그러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시고 싶으신 분들 막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그 사람들 앉을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꽉 차. 이미 예약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공개 방송이 1,000명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2자리 나왔는데 방금 전에 2자리 다 마감됐대요. 그래서 1,000명이 다 마감이 돼갖고 일단은 공개 방송은 이미 예약하신 1,000분을 모시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라이브로 8시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웃고 즐기기에는 시국이 조금 사실 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돌아가는 판이. 이제 마칠 때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면 이제 지금 이 민주당을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네. 시국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대표고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을 겨냥을 해서 네. 그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만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혐의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일은 사실 어떤 때도 없었어요. 네. 과거에
어느 때도 없었던 그런 지금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정말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냥 뭐 입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면 이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집회를 할 때 아주 그 집회도 뭐 축제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가족들 손잡고 나와서 머리 숫자 하나 더 보태주는 것이 저 사람들한테 이게 예를 들어서 50만 100만이 모이면 겁나거든요. 네. 옛날에 그 이명박도 뒤에 숨어가지고 그 아침에 아침 햇살을 마셨다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부 하나가 되는 거다. 네. 지금 같이 이런 그 집회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가서 우리의 뜻을 머리수로 채워주는 거예요. 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그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노력을 해서 특히 이번에 10월 22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또 토요일 날은 다 같이 이제 손잡고 가서 거기서 또 만나서 또 우리 아남구 TV 보고 있는 그 누구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네.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검찰에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사전 행사는 4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본 행사는 5시부터 시작되는데 청계광장에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시청역 7번 출구 쪽에서 쭉 그 도로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요. 그게 아마 행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공지사항을 봤는데요. 저도 현장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되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납시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멋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열린민주당 창준이는 당원들 모시고 단체로 집회에 참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독자분들 또 아남구 TV 쪽 관계자 여러분들도 시청역 6번 출구 우리 얄팍해갖고 7번 출구에서 집회를 하니까 6번 출구는 덜 막힐까봐 6번 출구에서 4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4시 반에 혹시 뻘쭘해갖고 집회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은 같이 우리 참여해 주시면 그 머릿수 채우고 같이 즐기면서 윤석열 퇴진 집회에 이래도 우리가 이 정도의 숫자는 된다라고 하는 그 과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8시 진짜로 재밌는 컨텐츠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조PD하고 이승훈 작가가 밤을 새가면서 지금 며칠째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진짜 짜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그 비키니 경비로 사주냐고 비키니 댄스를 준비하셨나 봐요. 비키니를 사달라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